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행될 강의는 법령 500제 강의고요. 그동안 그 형집행 법령이라든지 UN 피고 음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정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교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험에서는 법령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80% 내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법령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교재는 모든 법령의 내용을 다 문제화해서 법령에 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교재고요. 법령 문제에 관한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령 자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문제화된 유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본다면 좀 더 법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대부분 이 책의 제목처럼 기출스러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상당한 유사한 내용의 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엽적인 법령 조문도 하나하나 문제화해가지고 법령을 철저하게 대비한 문제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필요한 경우에 암기사항, 두 문자 암기사항을 제가 책에 중간중간에 넣어놨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걸 좀 넣어놓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필요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두 문자 암기사항을 그 해설마다 제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렉처 1이죠.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되겠고요. 출제 비중도 가장 높은 법령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1번. 자, 형집행법 제1조 목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의 교정교화, 2는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그리고 3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교정시설의 운영,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전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2번이 답이죠. 자,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데, 자, 왜 그런지는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 수형자의 교화 사회복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룬다. 그 다음에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그리고 교정시설의 운영, 이 세 가지가 목적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테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은 하나는 수형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수용자라고 되어 있죠. 교정시설은 특별히 의문이 될 게 없는데, 교화와 사회복귀는 수형자라는 수식어가 연결이 돼야 되고 처우와 권리는 수용자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수형자와 수용자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수형자라고 하는 것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쓰면 받을 수에다가 형벌할 때 형, 수형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형 집행이 진행이 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형이라든지 금고형, 구류형, 노역장 유치명령 받은 자를 수형자라고 정의 규정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명령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30일이든 있는 기간 동안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람이 30일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 그러면 30일 동안 수용 기간이 형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명령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용자는 한자도 좀 다르게 생겼죠. 수용자의 개념은 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에 수용된 자, 구금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형자는 물론 그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용이 됐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수형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미결 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형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도 형 집행은 아니죠. 집행을 받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사형은 교수형, 형법 규정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가 된다면 교수형에 처해야 되고 군형법은 총살형.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목숨이 끊어지는 게 실현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교도소에 사형 확정자가 있다. 그건 사형 집행 대기자에 불과하지 수형자는 아닌 거죠. 수형자의 개념은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타의 자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 수용된 수용자의 일종이고 나머지 기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된 자, 이들을 모두 묶어서 수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는 넓은 개념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 목적 조항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볼 게 교화와 사회복귀입니다.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형이 확정이 돼서 형 집행을 받는 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형자의 교화 사회복귀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징역이나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 명령 같은 경우는 교화 사회복귀의 대상이 적합한 표현이 되지만 미결 수용자라고 한다면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교화나 사회복귀 말이 연결이 되지가 않죠.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사형 확정자는 내일 모레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화 사회복귀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형자의 교화 사회복귀 그리고 처우와 권리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모든 수용된 자의 처우와 권리를 다 다루는 규정이니까 여기는 수용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번 지문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니까 맞죠. 2번은 건전한 사회복귀는 수용자로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는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 형집행법상 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수형자란 징역, 금고, 구류형, 벌금형, 과료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앞부분 징역, 금고, 구류형까지는 맞겠죠. 그런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아 확정이 된 사람은 수형자인가요?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거지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이 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수형자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형자는 징역, 금고, 구류와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까지를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과료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벌금,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 받아서 수용된 자라고 하면 그건 수형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 2번. 미결 수용자는 형사 피해자 피고인으로서 체포 구속영장 집행받아 시설에 수용된 사람.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 정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이런 조문을 단순히 미결 수용자는 형사 피해자 피고인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되죠. 형사 피해자 피고인 중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시설에 수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수사재판 받으러 가기 때문에 집에서 수사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은 미결 수용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 3번. 사형 확정자란 사형 선고받아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 그 다음에 4번. 수용자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수용자. 자, 1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이 법은 교정시설의 무엇과 교도관이 수용자를 뭐뭐 하고 있는 장소로서 그 밖의 장소로서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자, 이 조항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형집행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자, 기억번은 9내고요.
교정 원칙적으로 보면 교도소 내의 교정시설 구 내에는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지만 시설 밖에 있는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구 내는 모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구외 그 밖의 장소는 여기 보면 기억은 이제 구 내고요. 교도관이 수용자를 뭐뭐 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통제 요구되는 공간. 그러니까 구외 중에는 구외 중에서 교도관의 개호입니다. 바로 니은번은 개호.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군에는 모두 적용하고 교정시설 바뀐 경우에는 이런 장소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면 군에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밖의 장소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를 들면 미결 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다가 수사나 재판받으러 간다. 그러면 교도관이 개호와 통제를 하면서 법정까지 그죠? 안내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으로 가서 수사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구외의 장소는 개호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이니까 형집행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적용된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구내 그리고 개호 통제 요구되는 기타의 장소. 자, 4번 문제. 다음 중 형집행법상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형집행법에는 차별금지 규정으로 각종 사유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뭐 성별, 종교, 장애, 뭐 나이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다만 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각종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취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여기 나열된 사항이 열거적 조항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지문을 그 조문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죠. 4번의 해설 부분을 한번 보세요. 7페이지 4번의 해설 부분을 보면 첫째 줄에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을 이유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건 이것 외에도 또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해도 그만이다, 해도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규정의 취지는 나열된 사항은 예시적 조항,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시로 나열하고 그 외에도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문에도 해설에도 적어놨는데 열거적 조항과 예시적 조항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열거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한정된 것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이 규정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시는 여기에 나열된 것은 하나의 예고 그 외의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런데 시험의 특성상 명시적으로 나열된 거 아닌 거 고르시고 이런 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특채 문제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지문을 올라가서 보면 성별, 종교, 그리고 성적 지향 4번까지는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3번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될 사유이긴 하지만 우리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 그죠? 단순히 나열된 사항을 고르시오, 나열되지 않은 사항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암기력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해설 맨 끝에 보면 제가 암기사항 두 문자를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성종나장 사지국민 용병혼 정성. 네, 지금 쭉 설명을 드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등 키워드를 잡아서 제가 만들었는데 성종나장 사지국민 용병혼 정성 이렇게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끊어 읽으면 리듬감이 있게 아마 기억하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은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이 된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5번. 다음 형집행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법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 존중.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규정이 있는데 형집행법은 또 별도로 인권 존중을 기본 원리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수용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끝에 줄에 가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하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용자 중에서 수용자의 그 각각 경비 처우급별로 해서 개방어나 일반 준경비 처우급에서 처우급별로 처우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니까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수용시설 생활을 위한 설비는 목적 기능에 맞도록 설치돼야 되고 거실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채광통풍, 난방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수용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통풍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4번.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네,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이게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교도관 직무 규칙이라고 하는 법무부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때는 이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이 2017년 11월 달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죠. 9년이나 경과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제정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있던 법무부령 교도관 직무 규칙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법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교도관 직무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돼 있고요. 자, 4번 옳은 지문 2번 답입니다. 자, 6번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규모 및 설비에 관한 내용 다음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조문인데 앞에 거는 모든 신설하는 두 가지가 우리 지문에 나열되어 있죠. 신설하는입니다.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몇 명이네? 500명이네. 이것은 UN 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가급적이면 500명 이하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형집행법도 500명 이내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을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시설을 다 500명 이내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00명, 2000명 수용되는 교정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500명 이내로 만들게 되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조항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신설하는 시설에 하나여 500명을 원칙으로 하되 뒷부분에 단서가 또 나오죠. 다만 시설의 기능 위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교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600명, 700명, 1000명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은 게 돼요. 뒷부분의 단서 때문에. 아시겠죠? 이건 우리 현실을 고려해서 앞에 신설하는 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 답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민간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네, 옳은 지문이고요. 여기 일부를 의미가 요거를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정시설의 운영은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민간에 맡기는 게 민간의 어떤 경영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업무의 전체를 맡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를에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를 하면 이건 X예요. 또는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란 말 들어가면 X가 되겠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2번.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개인의 자격 요건, 시설 기준,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 기준, 위탁 절차, 국가 감독 기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따로 법으로 정한 게 민영교도소법입니다.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3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 법인단체 기관에만 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정답인데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면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위탁 대상을 이거 민영교도소법 규정이거든요. 법인 정확하게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공공기관 외의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조문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헷갈렸죠? 공공단체가 맞습니다.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민영교도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먼저 공공단체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도소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문의 수식어예요. 어떻게 되어 있죠? 포괄적으로 위탁. 단순 위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에는 모든 대상에게 다 위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자격을 갖춘 대상에 한한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중에서 법인에만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죠.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법인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절차를 갖춘 기관에 한해서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법인에만이 키워드가 됩니다. 포괄은 법인에만.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이게 잘못된 거죠. 개인 당연히 안 되고 단체 기관도 안 되고 오로지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 위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인력, 조직, 시설, 재정 능력,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절한 자를 선정.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번.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순회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순회 점검은 감독작용에 해당한다. 상급기관의 감독작용. 일선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서 순회 점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급기관의 감독작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순회 점검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장관이 원칙적인 주체이긴 하지만 장관이 모든 교정시설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계속 순회 점검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순회 점검 공무원입니다. 2번 정답. 다음 3번. 순회 점검 목적은 시설의 운영, 교도관 복무, 수용자의 처우,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4번. 순회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입니다. 자, 4번도 옳은 지문. 그래서 이 순회 점검의 키워드는 첫째, 성질이 감독작용이다.
두 번째 주체는 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횟수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시찰 참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시찰은 감독작용에 해당하나 참관은 감독작용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감독작용과는 무관합니다. 감독작용은 순회점검이 우리 형집행법상 감독작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시찰이 뭐고 참관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찰의 주체라고 한다면 판사나 검사가 목적,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가 수사나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 교정시설을 둘러봐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공무와 관련돼서 자신의 직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독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감독작용과는 무관하게 판검사의 직무를 위한 절차다. 참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법령에는 판사, 검사 이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일반인이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거예요. 목적은 각각 개별적인 목적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교수가 학문 연구를 위해서 교정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교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교정시설을 실제 둘러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둘러볼 수도 있고, 각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는 학술 연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학술 연구가 꼭 주 목적일 필요는 없고요. 각종 이유에 의해서 일반인이 시설을 둘러보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일반인이 둘러보는 기능이니까 감독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감독작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감독작용하면 순회점검이 딱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교정시설의 시찰은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고 시설의 장애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네, 옳은 지문이죠. 판사, 검사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해서 이때는 판사, 검사의 공적인 수사 재판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이 필요 없고 신분 확인만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참관은 일반인이 둘러보는 거니까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소장의 허가를 요한다. 이게 허가가 필요하다. 참관은 허가, 시찰은 허가가 필요 없다. 자, 다음 3번.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 시찰할 경우에 미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시설의 장에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날인, 바로 최소한의 누구인지 판사, 검사인지 신분 확인 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교정시설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 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그 참관 대상자의 직업이니 성명이니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1번 답이고요. 다음 10번. 형집행법상 참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일반인은 교정시설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 명시하여 시설장에 허가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확인했고. 2번. 소장은 판사, 검사 외의 사람이 참관 시청할 때 성명, 직업, 주소, 나이, 성별,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 결정. 그래서 이 시찰과 달리 참관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성명, 직업, 나이 등을 다 따져본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시설을 참관하다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게 되겠고요. 3번.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 허가할 때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참관을 할 때는 소장의 허가를 요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세분화하면 외국인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 규정에 의해서 소장 허가로 참관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소장이 허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절차가 하나가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외국인은 단순히 그냥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건 아니죠. 외국인은 소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전에 지방교정청장의 승인까지도 얻어야 된다.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4번.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은 참관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교정시설이 아니라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입니다. 참관 금지와 관련해서는 미결 수용자의 거실과 사형 확정자의 거실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잖아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공간인 거실,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 확정자는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의 거실만 참관 금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시찰은 어떤가요? 시찰. 판검사가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을 시찰할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참관 금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시찰은 금지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에 참관이 금지되는 거지 판검사가 수사 재판 업무를 위해서 시찰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번 정답. 다음 11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범죄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의 범죄 횟수 산정은 분류심사 수용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범죄 횟수가 몇 회냐에 따라서 처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수용자의 범죄 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자, 징역이나 금고 이상이니까 뭐 유기, 무기, 징역, 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죠? 사형. 이런 것들이 이제 선고된 횟수가 몇 회냐에 따라서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횟수가 2회, 3회 늘어날 거죠. 그거를 처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옳고 3번.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면 유예된 형은 범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슨 취지죠? 집행유예 받았다가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횟수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면 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다만 집행만 2년간 유예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일단 원칙적으로 범죄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징역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요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안 치고 무사히 경과하면 횟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범죄 횟수를 줄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하실 것은 이 세부 내용 있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의, 금고 이상, 실형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 횟수가 그대로 남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세 개가 그죠? 공통된 경우에는 범죄 횟수가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제외되니까 예를 들면 고의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과실을 범했다. 과실범. 이때는 범죄 횟수에서 제외하실 수 있는 그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금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금고보다 가벼운 뭐 자격 정지라든지 또는 뭐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상관없이 범죄에 있어서 제외가 될 수가 있고요. 실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사고 쳐서 또다시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범죄 횟수 제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의, 금고 이상, 실형 모두 함께 이루어졌을 때는 범죄 횟수가 그대로 남고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범죄 횟수 제외해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번.
3년 초과하는 징역 금고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범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옳은 지문인데 다만 그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아니죠. 자격정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관련 조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페이지에 11번 해설을 보세요. 11번 해설에 보면 자, 밑에 4번, 5번째, 6번째 줄에 보면 1, 2번호가 있죠. 3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범죄에서 그죠? 제외되고 그러니까 형 집행 종료 면제가 끝나고 나서 10년이나 그러니까 3년 초과하는 거 징역 금고라고 하면 상당히 중한 잘못을 저질렀죠. 이런 사람 경우에 집행 마치고 10년이 경과하면 회수해서 제외해 주겠다. 그다음에 2번에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죠. 그래서 이때는 5년이 경과하면 회수해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뜻인데 그 해설의 맨 윗줄로 가보시면 첫째 줄 끝에 보면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포함한다. 아시겠죠? 자격정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그 다음이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고요. 자격정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회수해서 제외된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금고냐 자격정지냐 이런 걸 살짝 바꿔서 출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구분수용, 분리수용, 독거수용 그러니까 우리 형집행법의 수용의 대원칙을 3가지 들자면 구분수용과 분리수용, 독거수용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구분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다른 시설에 구분해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시설. 예를 들면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 그리고 수형자는 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교도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각각 다른 시설에 수용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소년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죠. 거기 수용 인원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다. 과밀 수용 상태다. 그러면 일반 교도소에라도 수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성인들이 들어있는 교도소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성인과 섞어놓으면 안 되겠죠. 소년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리수용이에요. 결국 이거는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섞어 놓지 말고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가 있다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년 수용실 해서 엄격하게 담장으로 접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미결 수용실 해가지고 구치소에 미결 수용자를 다 수용하기 어렵다. 그럼 교도소에 수용하면서 미결 수용실을 별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또는 여성 수용자는 또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는 거, 분리해서 하는 거, 같은 시설에 수용됨을 전제로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는 혼거 수용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원칙 규정은 바로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혼거는 예외에 해당이 되고요. 예외에 관한 거는 이제 뒤에 문제에서 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구분 수용의 기준으로 법에서 나열된 게 있고 분리 수용의 기준으로 나열된 게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화했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 자, 확인을 해보면 1번의 나이는 구분 수용의 기준 맞고요. 2번의 성별은 구분 수용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분리 수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기결 미결 여부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냐 수용자냐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4번의 사형 확정 여부도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한다로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규정을 직접 확인을 해보죠. 11페이지 하단에 12번 해설을 보면 셋째 줄에 보면 형집행법 11조 1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1부터 4까지 있죠. 이게 바로 구분 수용의 기준입니다. 19세 이상 교도소, 미만은 소년교도소, 미결 수용자 구치소,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특히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세부 규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도소, 어떤 사람은 구치소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의 19세 이상 미만은 그게 바로 나이가 되겠죠. 나이. 그 다음에 3번의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 이거는 미결이냐 기결이냐 여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의 사형 확정자. 이거는 사형 확정 여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 수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분리 수용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신 1, 2, 3, 4번 그 바로 밑에 보면 동법 13조 분리 수용해서 1항에서 나와 있죠.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2항은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 19세 이상과 미만인 수용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수용한다. 그래서 분리수용,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분리한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밑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 수용은 기준, 나이, 미결, 기결 여부, 사형 확정 여부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리 수용의 기준은 남이 되겠죠. 나이, 미결, 기결 여부는 똑같은데 남녀를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남녀고 분리수용 기준이니까 2번 정답이고요. 자, 13번 문제. 다음 중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원칙적으로 아까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서 소년교도소냐 일반교도소냐 구치소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1번. 범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교도소의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네, 옳은 지문이죠. 원칙적으로 미결 수용자는 어디에 수용하죠? 원칙은 구치소죠. 구치소.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관할 구역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치소의 정원이 초과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기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는 미결 수용자를 예외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증거인멸 방지 1번 맞고요. 2번 취사 등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의 수용자를 이것도 다른 규정이고 옳은 규정이죠.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을 해야 되겠죠.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취사 등 작업. 그러니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가 수사 재판을 위해서 대기했다가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밥을 짓는 반찬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그래서 구치소에 그런 인력이 부족하면 식생활 이런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용자 중에서 취사,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드는 일에 탁월한 기능이 있는 수용자를 마치 파견하는 것처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수용자가 소년교도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작업,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23세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여기 유의하십시오. 23세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면 19세 기준이고 19세 미만이면 소년교도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이 아이가 19세 이상이 돼버리면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일반 교도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소년교도소에서 이 아이가 교육, 교학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19살 됐다고 바로 성인교도소로 옮겨버리면 이 하던 작업, 교육이나 작업이 무의미하게 중단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계속 소년교도소에 수용해서 교육, 교화,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19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23세 되기 전까지는 계속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되기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23세 되기 전이니까 22세가 꽉 찼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되기 전이란 말이 싹 빠지면 23세까지 그럼 1년이 추가돼서 이거 틀린 지문이 돼요.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세 되기 전까지 계속 소년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4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용자를 3개월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외를 두는데 예외 기간이 틀렸습니다. 3개월 초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6개월입니다.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6개월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정답. 자, 다음 14번 문제. 형집행법상 교도소의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관할구역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정원 초과하여 정상적 운영 곤란한 경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맞고 3번이 답이죠. 구치소장이 구치소 수용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예외 사유는 나열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해설로 가보시면 1번, 해설의 하단에 1, 2, 3 번호가 바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제가 암기해가지고 업초증이라고 만들어놨죠. 없는 초과하는 증거인멸에 그 대신 유의하실 건 뭐냐면 그냥 업초증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에 구치소가 없다. 이거는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운영에 정상적인 곤란이 있는 때,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에도 아주 여러 차례 출제된 사유들입니다. 다음 15번 문제. 형집행법상 분리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형집행법은 구분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성별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죠? 이거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2번 남성과 여성 분리한다고 그랬고 3번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는 각각 수형자는 교도소,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가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결 수용자의 관할구역에 구치소가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도소 내에 미결 수용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4번 20세 이상 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이건 20세가 아니죠. 바로 19세입니다. 19세. 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20세가 아니어서 틀렸죠. 19세 기준. 그러니까 소년의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소년의 기준이 19세 미만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다음 16번. 형집행법상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독거 수용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처우상 독거 수용은 주간의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는 독거 수용하는 것. 이걸 처우상 독거라고 하고요. 독거 수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호상 독거와 처우상 독거. 개호상은 이게 좀 더 엄격하게 다룬다는 뜻이고 이건 처우를 좀 반영한다는 느낌으로 그죠? 그런 글자 자체가 그러면 요거는 상시 독거예요. 항상 독거. 뭐 목욕이라든지 또 뭐 의료라든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하루 종일 혼자 생활해야 되고 처우상 독거는 주간에는 공동 작업 실시하고 야간에는 야간 휴일이나 야간에는 독거 보고만 방식. 절반 독거 상태죠. 그래서 이건 처우상 독거, 처우에 반영이 된다. 처우상 독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공야독으로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공야독으로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개념 2번 개념은 일과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 공동생활, 휴업, 야간은 독거 생활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한번 가보면 교도관은 처우상 독거 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처우상이 아니고
계호상 독거 수용자에 한해서만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처우상 독거는 낮에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거이긴 하지만 이제 반독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건강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습니다. 근데 계호상 독거는 하루 종일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시 독거하니까 이때에는 건강이나 교화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호상 독거 수용자에 한해서 수시로 시찰하고 건강교화상 이상 없는지 살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 수용자를 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4번. 소장은 원칙적으로 남성 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서 야간에 여성 수용자가 있는 거실이라고 한다면 사적인 공간이니까 가급적이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여성 교도관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문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라는 예외가 있어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성 교도관이 야간에 시찰을 할 수도 여성 수용자 거실 수용자를 시찰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야간에 여성 수용자 간에 뭐 폭행이나 난투극이 벌어졌다. 근데 여성 교도관이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주 급선무잖아요. 이때는 긴급하게 남성 교도관이라도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옳고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형집행법상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혼거 수용, 아까 이제 얘기 드렸죠.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요거는 혼거 수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시설 여건, 생명 신체 보호,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 1번, 2번, 3번 맞고 4번이 답이에요. 범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 이거는 아까 확인했죠.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뿐이지 혼거 수용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혼거 수용 사유는 오른쪽 페이지 17번 해설에 보면 하단에 1, 2, 3번 나와 있죠. 독거실 등 시설 요건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 생명신체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 교화 사회복귀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또 암기해서 적어놨는데 시, 생, 교 이렇게 되죠.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이거는 생명, 신체,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데 또는 교화, 사회복귀 이 세 가지 사유라는 걸 알아두시고 예를 들면 시험에서 정서적 안정 이걸 키워드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생교만 외워가지고는 답을 골라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시생교 해놓고 생하면 생명, 신체, 정서적 안정 이게 딱 딸려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은 시생교에 해당이 되고 4번이 정답. 다음 18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령상 법 및 시행령상 홍고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형집행법 법률은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홍고 수용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방금 봤죠? 2번. 교도관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 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면 소장에게 그러니까 거기 교도소에 의무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 교화에 문제가 있다면 지휘하는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혼거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단 2명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3명 이상으로 해야만 혼거 수용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4번 소장은 금고,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용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수용자를 혼거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내용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자와 자유형. 자유형이 어떤 게 있죠? 징역, 금고, 구류. 이들을 혼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형은 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징역, 금고, 구류, 형벌의 종류는 다르지만 교도소에 수감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죠. 여기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래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도록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돈을 내지 못해가지고 노역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둘 간의 죄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홍거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9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사형확정자의 홍고 수용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 도주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사형확정자와 누구를 홍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사형확정자 교육, 교화 작업을 위해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누구를 홍고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형확정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사형확정자 수용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혼거 수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세부 항목이 이제 이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 미, 자, 사, 수, 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자살, 도주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는 교육,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 때가 덜 묻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미결 수용자와 홍거 수용하면 사형 확정자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고요. 그다음에 교육, 교화, 작업은 예를 들어서 교육 태도가 우수하거나 작업 기술이 탁월한 수형자를 사형 확정자와 홍거 수용하게 되면 그 기술도 배우고 교육 태도도 배우고 하면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형 확정자와 수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머리 글자로 사, 미, 자, 사, 수, 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앞부분에 자살 등의 방지니까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죠. 그 다음 이건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교화, 작업 등이면 사형 확정자와 수형자니까 니은번은 수형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